자, 그러면은 왜 일본은 그토록 한반도의 진출을 노리고 대륙 진출을 노리고 있었느냐? 바로 그 원조는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이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와 또 우리나라의 데라우치 총독의 스승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데라우치 총독의 스승이었던 요시다 쇼인은 일본 메이지 유신을 설계한 설계자입니다. 사실은 일본 근대화의 원조가 우리는 후쿠자와 유기치라고 말합니다. 후쿠자와 유기치가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면은 그 후쿠자와 유기치의 사상과 정신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설계한 사람은 요시다 쇼인이에요. 이 요시다 쇼인은 일본의 조슈번, 그러니까 야마구치 현에서 태어났죠. 당시 일본의 번은 대략 한 200개에서 약 300개 가까이 되는 번으로 있습니다. 찾아보는 자료마다 268개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302개라는 거 있는데, 하여간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번이 같아요. 자, 이 많은 번들이 각자가 전부 군웅할거하면서 봉건 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주, 무사, 그 밑에 각자 뭐 서양식으로 말하면 농노처럼. 이런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일본이 발전할 수 없다. 일본이 발전하려면은 존왕 양위가 돼야 된다. 왕을 중심으로 숭배하고, 그리고 오랑캐는 배척하고, 평민은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왕 밑에 나머지 백성 전부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근대화를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군비를 확장해서 대륙으로 진출해야만이 일본이 나아갈 수 있는 살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요시다 쇼인이에요.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와 데라우치 총독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획안에 의해 가지고 이대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 시작을 위해서 요시다 쇼인의 꿈을 시작을 위해서 일본은 청일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꿈을 위해 요동과 타이완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 요동과 타이완을 통해가지고 꿈을 펼치려했는데 졸지에 요동은 러시아 압력에 의해서 청나라 돌려주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시 러시아의 세력을 배척시키고 일본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러일전쟁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 꿈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요시다 쇼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853년 미국이 일본을 강제 개항시키러 들어왔습니다. 당시 미국의 함대는 4대가 들어왔죠. 그리고 포문 60문을 싣고 거기다가 967명이라는 기록에 의하면 967명이라는 군인을 배에다 싣고 일본 개항하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당시 미국은 왜 일본 개항이 꼭 필요했느냐?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중국까지 가려 하니까 중간에 연료 공급이 돼야 돼요. 당시 석탄이잖아요. 그죠? 석탄을 공급해야 되고 식량을 공급해야 되고 물을 공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일본이 기착지가 딱 중간 기착지가 반드시 필요한 그 첫 번째 이유 하나. 두 번째는 일본이 또 필요한 이유가 일본에는 고래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류층에서는 기름이 나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는 고래 기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일본을 강제 개항시키기 위해서 1853년에 그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1년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 개항하도록 하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854년에 다시 요코하마 항으로 일본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아시는 대로 강제 개항이 됐잖아요. 당시 강제 개항될 때는 번차지에서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 이걸 강제 개항을 시킨 거예요. 이때 요시다 쇼인이 요코하마 항에서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밀항을 했습니다. 왜? 일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 앞선 근대 기술, 무기, 함대뿐만 아니라 통신 모든 걸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밀항하기 위해 배에 탁 들어갔다가 들켜가지고 밀항제로 감금이 되었고 막부 체제와 생각이 다른 요시다 쇼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29세에 사형을 당했죠. 이 29세, 비록 그는 29세 사형을 당했지만 그의 제자들 이토 히로부미와 때라오제에 의해서 이 뜻이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대동아 공영론 하는 게 바로 요시다 쇼인이 제시한 이론이고 그 이론을 실천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고 때라오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러일 전쟁을 터뜨렸고 한반도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고 그 한일 의정서 체결에 꼭 필요한 사람이 친일 세력이었고 그 친일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가 이지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러고 나서 1904년 한일 의정서가 2월 23일 날 체결이 되고 2월 25일 날 발표가 돼요. 25일 날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26일 날 여영조, 이학재 등 전 고급 관료들이 고위 관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저 조약 내용대로라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시급하니까 시국 건의소라는 것을 간판을 딱 달고 출범시키고 서울 시내 사대문에 다 요새 말하면 담화문을 갖다 그런 거예요. 이 나라 진짜 위기다. 큰일 났다. 유생들, 뜻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국가의 위기상을 대책을 세웁시다. 이 말이에요. 시국 건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전 의정부 참찬 건중석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지용을 힐문이라는 것은 나무라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단 말이죠. 힐문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서울 시내 백성들이 이 나라를 팔아먹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이지용 고환이다. 그래서 이지용 고환이 등집에다가 불을 질러요. 이 불은 참으로 310여 년 만에 민중들이 고관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거의 310여 년이면 임진왜란 때죠. 임진왜란 때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선조가 몽진을 하잖아요. 그죠? 의주로 몽진합니다. 의주로 몽진하자마자 서울 시내에 있던 백성들이, 경성에 있던 백성들이 당시 고종이 아니라서 선조의 내탕고를 뛰어들어가서 전부 물건을 다 훔쳐내고 그리고 장예원이라는 건 노비를 관장하는 기관이 그 장예원입니다. 그 장예원은 노비 문서와 쫙 기타 백성들의 재지은 사람들 분리한 게 그거 다 있어요. 횃불을 던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경복이 전소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면은 당시 병조판서 홍여진의 집을 달려가요. 홍여진의 집에다 불을 지르고 당시 나라의 망치는 원유라 생각 사람 고관들 집에다 막 횃불 던진 겁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310여 년 만에 이 일이 다시 생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은 3월 4일 기록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러시아와 단교를 완전히 러시아와 이미 2월 6일에 단교됐으니까 이제 조선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을 철수하라 됩니다.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미 러시아 공간만 남아있어요. 그 공사관 파블로프는 러일 전쟁이 터지자마자 밤중에 수십 명이 포위로 하다면서 러시아를 가버렸습니다. 벌써 갔어. 근데 이제 그러면 왜 3월 4일 이 조치를 일본에 내리느냐? 목적이 따로 있죠.
러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러시아 공사 이범진이 빨리 들어와. 조선하고 대한제국과 러시아는 관계 끝이 났고 그 상징으로 조선의 러시아 공사관을 없애버린다면 그게 3월 4일 발표한 거예요. 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월달 되니까 전쟁이 한 달 지났으니까 거의 한경도 평안도에서 초접전입니다. 러시아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고종 황제가 화색이 돌아요. 또 반면에 일본군이 다시 또 밀고 들어갈 때면은 고종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도 뒤에서 고종은 비밀리에 다른 나라의 공사관을 통해 비밀리에 정보를 전합니다. 러시아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러시아 군대가 총을 들고 딱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정부 당시에 지방으로 진위대입니다. 진위대 600명이 싸움을 안 합니다. 러시아를 향해서 우리 국토 몰아내릴 거 아니에요? 손 다 들어버려요. 스스로 자수해버립니다. 그 러시아들에게 오히려 고종은 또 맥을 내립니다. 마초와 식량을 보급하라. 말의 식량, 말풀, 그리고 군인들의 식량을 대주랍니다.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전쟁은 졌죠? 그 동네 사람 어찌 됐겠습니까? 일본군이 한경도 평안도에 그 당시 그 지역마다 전부 몰살시키 봅니다. 당시에 러시아를 지원했다 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런 전쟁이 3월달 중에서 계속되면서 이 와중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점점 러시아 쪽 기울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종의 그 행동을 18만 원이라는 백동화를 일본 정부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이건 무슨 일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죠? 그렇게 러시아를 지지하던 이 고종이 왜 일본 정부에 18만 원이라는 백동화를 기부를 했을까? 또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12월 후에 30만 엔을 고용하는 데가 또 갖다 바칩니다. 이 사실 좀 지금 바로 자료들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는 과정이 이제 슬슬 진행되면서 일본은 한일 의정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시설 강령을 5월 18일 날 발표합니다. 그 대한시설 강령이 뭐냐? 일본 제국주의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만든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꼬딱지킨다는 거예요. 그 대한시설 강령을 통해 가지고 화폐정리 사업이 단행되고 일본이 1,300만 원 빚을 갖다 안기게 되고 통신, 전신 전부 일본에 의해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 대한시설 강령을 만드는 것은 한일 의정서가 아니었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치권 장악을 위한 대한시설 강령 있죠. 보세요. 군사적으로 일본군의 영구 주둔과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신속히 수행할 것. 자, 여러분, 전쟁이 터졌잖아요. 러일 전쟁이 터진과 동시에 일본은 한반도에 이렇게 이미 불법으로 군사적 지위를, 이 주둔지를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 20여 군데의 일본의 군, 살펴보는 전망대랍니까? 이 전망대를 20여 군데 설치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독도의 군 전망대가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불법으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했다. 그 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20여 군데 군 전망대를 만들면서 그 중에 하나가 독도였고, 그 독도에서
설치한 결과 러일 전쟁이 아주 우월한 위치를 차지했고 그 당시에 1905년 2월 22일 날 심한의 현령 제1호로 통해 가지고 무주지 선점이라 해가는 이름으로 갖다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의정서가 체결 안 됐으면은 그런 일이 없죠. 아니 그 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죠. 아니 그 전에 러일 전쟁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한 이지용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없다는 말 단정하기 힘듭니다만 그래서 그게 원조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둘째 번째 의정을 감독하고 외교권을 장악한다. 어제 나오지요? 언론사 능력 아닙니까? 그게 외교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로드맵 발표가 대한시설강령이에요. 재정을 감독 정책권 화폐제도를 개량해서 이래서 화폐 정리사업 해가지고 완전 부채를 아니 우리나라 당시 예산이 1907년 당시 예산이 1,300만이 채 안 됩니다. 근데 갚아야 할 돈이 1,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거의 거기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죠? 이게 대한시설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한시설 강령을 보고 당시 미국 봅니다. 자, 브루클린 이글이라는 당시 언론사 신문에서 So obliging 너무도 헌신적인 대한제국 누구한테 헌신적이다? 일본한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불상대 보세요. 코리아 돼 있잖아요. 당시 1904년 2월 17일자에 실린 미국 브루클린 이글이라는 신문사와 잡지에서 이 사파가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지용이가 몰랐겠습니까? 자기 사육 챙기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고종은 몰랐겠습니까? 고종은 이제 나는 차라리 러시아가 낫다고 나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러시아가 안 되니까 이제 일본한테 백동원 18만 원 주니까 일본은 베리 굿 하면서 30만 원을 딱 줍니다. 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보세요. 한일의정서 체결 저항으로 민중들의 폭탄을 투축했다. 그러면은 한일의정서가 왜 무슨 무서운 조약이냐? 한일의정서 제1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을 확신하고 믿고 지정강령에 필요한 충고를 받을 것 되어 있습니다. 시정강령에 필요한 충고를 받을 것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현령 비현령이죠. 그죠? 일본이 침략에 필요하다면 그걸 갖다 걸면 돼요. 그래서 시정강령 제1호가 뭔가 러시아 공사관 폐지하고 러시아와 단교하라. 둘째가 일본 군대 주둔을 위해서 군사 기지를 제공한다. 셋째,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그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조항을 아주 송두리째 그냥 아무런 구체적인 조항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니까 전부 갖다 걸면 다 돼요. 제4조 대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황실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제3국의 침략이나 반란을 통해서 황실의 위협이 따른다고 판단될 때 그에 개입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일본이 황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조약입니까? 이 조약에 도장을 찍고 해준 사람이 이지용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한일에서 이런 조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아까 내가 앞에서 설명했죠? 민중들이 폭탄을 투축했다고. 한일 의정서가 조인된 지 나흘 뒤 공포되기 하루 전인 2월 26일. 그러니까
2월 23일 날 체결이 되고 2월 25일 날 발표되고 그 다음 날 26일이죠. 자, 전의관 여영조, 자, 전도사 이학재, 전참봉, 윤동구 등은 국시 건의소를 만들고 건의서를 중추원과 정부에 상정하고 종로와 남대문에 내걸었다. 있죠? 주한일본 공사관 기록에 나옵니다, 이게. 각주를 다 달아놨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달 27일, 의정부 참찬 건중석을 위시하여 쭉 놉니다. 그 힐문했다는 말, 이종의 글을 보내가지고 힐문하였다 돼 있죠. 그죠? 또 3월 1일에도 또 있습니다. 구완일을 탄핵하는 상소문이 올라갑니다. 역시 황성신문 1904년 2월 26일자 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3월 2일에는 한일 의정서 체결에 관여한 외부 대신 서리 이지용과 참석한 외부 교섭국장 구완이 등 집에 폭탄이 투척되고 불을 지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지용은 오히려 더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자기로서는.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대한 개년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한일 의정서 직후 이토는 고종에게 30만 엔을 헌납했다. 아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물론 이 자료가 일본 외무성 자료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근거 없는 일을 외무성 자료에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홍합 나철 선생에 대한 기록이 4차례 일본의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기록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특별 관리해야 될 대상들 명단에 그 쫙 외무성 기록부 나오는데 거기에서 홍합 선생 기록을 찾아가지고 제가 논문을 쓴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외무성 자료입니다. 1904년 2월 28일 대한제국 황제 고종 본인과 두 아들인 황태자와 영친왕 이름으로 러일 전쟁 군자금 명목으로 일본에 백동화 18만 원을 기부했다. 그렇게 러시아 이겨라, 나는 러시아에 보국화되고 싶어요. 러시아에 파천하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그분이 이렇게 백동화 18만 원을 기부를 했다? 외무성, 일본 외교무성 37 일체 273페이지. 내탕금 아군 군수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 보세요. 28일이죠? 20일 지났습니다. 3월 18일 일본 특파 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아련합니다. 이토는 일본 천황 메이지가 보낸 국서를 고종에게 갖다 바치고 군자금 기증에 대한 천황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하 도중 고종이 이토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특사 대사로서 오래 머물지 못하겠지만은, 자, 잘 보세요. 오래 머물지 못하겠지만 국정에 대해 당신 이토 히로부미 경으로부터 들을 이야기가 참으로 과인이 많다. 그러니 짐의 최고 고문이 되어서 평상복을 입고 언제든지 짐의 자문에 답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전적으로 100%라고 확신은 못합니다. 왜? 일본 기록이니까. 그러나 외무성 기록에는 국가의 중대사 일이기 때문에 거짓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기록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또 이쪽 보세요. 이토가 민병석을 불러가지고 엄밀하게 불렀습니다. 군자금을 받은 담내로 일본 돈 30만 엔을 함재에게 바치려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고종한테 그 말을 넣었더니 고종은
거절은 예의에 어긋난다. 거절은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 일본 외무성 기록은 이제 그 예의에 어긋난다고 되어 있어. 이에 이토는 30만 엔이 입금된 일본 제1년의 경성지점 예금 통장을 민병석을 통해 고종에게 헌납했고 24일 이토는 국내부 철도원 감독원 현 운영의 철을 통해서 구철이 다 나와 이게. 은비에게 1만 엔, 항태자에게 5천 엔, 항태자 비에게 5천 엔을 상납했다. 일본 외무성 기록이죠, 그죠? 예. 또 있습니다. 30만 엔 헌납 이틀 뒤 3월 24일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대한제국 최고 훈장인 금척 대수장을 하사했습니다. 준 거예요. 이건 우리 고종실록 이거 있죠? 종의 4년, 광무 8년 3월 20일 왕조실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 받은 이야기 이런 건 안 나와요, 왕조실록에. 그런데 왕조실록에 훈장을 준 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 외무성 기록 또 나와요, 이게. 그러면 거짓말 아니잖아. 더 놀라운 거는 당시에 여기 왔던 이토 히로부미뿐만 아니고 금척 대수장을 받은 이토 히로부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왔던 수행원도 다 받아요. 급수가 조금 다른 훈장입니다만은 더 충격적인 것은 배 함장에게까지도 훈장을 주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분명히 고종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는 지금까지 고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역사에서. 또 친일파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늘 제가 하는 이야기, 역사는 바른 대로 가르쳐, 있는 대로 그대로 가르치자는 겁니다. 친일파 물론 나쁜 놈이죠. 나쁘기 때문에 자꾸 성토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과정에 조사하는 과정에 고종의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알려야 할 의무는 학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에 자, 고종의 정체성이 조금은 의심이 된다. 한번 보실래요?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 을사조약 직전 고종과 대신들에게 기밀금 10만 원이 지출됐다. 자,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에 을사오적의 상소문을 가지고 이거는 야들 이야기다. 그런데 완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일찍 봤을 때, 아, 이게 진짜 맞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을사조약 직전 고종과 대신들의 기밀 10만 원인데 보세요. 지난달 4일자 기밀 제119호로 복권 확립에 관한 조약 체결 등을 위하여 무엇인가 비용을 필요로 하기에 기밀비 10만 원을 송부하여 위의 목적에 지출하라는 훈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협약 체결 전에 있어서는 신협약 을사조약, 즉 을사늑약을 말합니다. 당장 이토 대사 내안에 점해 궁중 내탕금이 궁핍한 상태라는 것을 담지했기 때문에 대사 접대 비용에 충당하는 명의로 2만 원을 영의정입니다. 심상훈을 거쳐서 황제 수중에 납입하고 금 3천 원은 폐하 좌우에 있는 시종들을 해유하기 위하여 구완입니다. 구완이에게 3천 원을 법부 대신 이 하영에게 급여한 외에 나머지 2만 원을 모두 조인한 후에 이완용, 이건택, 이지용 등으로 하여금 선후책으로 공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참정, 박재순, 기타 한두 대신에게 같은 목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그 견적 1만 5천 원을 공제하고 잔액금 3만 9천 원을 반납 조치하여 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한일본 공사원 기록 자 노지요.
임시기밀비 지불 잔액 반납의 건. 여기 지금 영수증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기밀비 10만원. 그죠? 여기 보시면은 39,000원. 그죠? 자, 우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고종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의도가 좋게 말하면 약했고 나쁘게 말하면 매국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이런 사실이, 이런 사료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한국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록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지금쯤은 역사를 이제 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는 거예요. 친일파 악행들은 악행대로 다루고 고종의 실책은 실책대로 매국에 가담해서 매국에 가담한 것대로 그대로 다 밝혀서 가르치자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을사조약은 체결됐다. 그죠?